시어머니 건물, 이제 곧 우리 거 될 것 같아. 건강도 요즘 안 좋으시고, 명의를 슬슬 이제 우리 쪽으로 돌려달라고 할까봐. 병실복도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제 며느리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병상에 누워 있었죠. 이번 사흘째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되어 일주일간 정밀 검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정신만은 또렷했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물컵을 들고 들어오시더니 조심스럽게 제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말을 꺼내기 망설이는 듯한 얼굴이었죠. 사모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한참을 머뭇거리시다가 결국 입을 여셨습니다. 아까 며느님이 복도에서 통화하시는 걸 들었어요. 친구분이랑 얘기하시던데, 건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은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천천히 이어가셨어요. 시어머니 건물 이제 곧 우리 거 될 것 같아. 건강도 요즘 안 좋으시고, 명의를 우리 쪽으로 돌려달라고 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간병인 선생님이 건네주신 물컵을 천천히 받아들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가 혼자서 일궈온 70억짜리 건물. 그 건물이 제 며느리 입에서는 이미 곧 자기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명의를 돌려달라고 할까봐 조바심을 내고 있더군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불 꺼진 병실에서 눈을 뜬 채로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명절날 받았던 그 작고 초라한 참치캔 세트, 부엌 문틈으로 들렸던 며느리의 통화 소리. 시어머니는 참치캔 정도로만 했어.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하실 거야. 모든 것이 이제야 선명하게 이해되더군요.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건물, 며느리 손에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안녕하세요. 실화 사연을 들려드리는 소문난 인생극장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앞으로 사연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윤정희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년. 그 뒤로 혼자서 부동산을 일궈왔습니다. 처음엔 작은 상가 건물 하나였죠. 임대료를 받고 세입자들과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아들 도훈이를 키우고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제 손에는 70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에요. 1층엔 카페와 편의점이, 2층부터 5층까지는 사무실들이 들어서 있죠. 매달 들어오는 임대료만으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규모였습니다. 아들 도훈이는 결혼한 지 3년째입니다. 며느리 서연이와 함께 제가 사는 집 근처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가끔 주말에 들러 밥을 먹고 가곤 했죠. 그렇게 평범하고 조용한 일상이었습니다. 10월 중순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던 어느 날이었어요. 추석이 보름쯤 남은 때였죠. 저는 오전에 건물 임대 계약건으로 세입자를 만나고 오후엔 집에 돌아와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평소엔 주말에만 오는데 그날은 평일 오후였죠. 어머니, 저희 왔어요. 며느리 서연이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갑자기 무슨 일이야? 회사는? 아들 도훈이가 거실 소파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반찬했어요. 명절 선물 드리러 왔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포장이 제법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하나는 크고 묵직해 보였고
다른 하나는 작고 가벼워 보였죠. 어머니, 이거 명절 선물이에요. 며느리가 작은 쇼핑백을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포장을 풀었어요. 안에는 참치캔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6캔들이 세트. 마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제품이었죠.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옆에 놓인 큰 쇼핑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 안에서 고급스러운 한우 포장지가 살짝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은 간단한 게 더 좋잖아요. 어머니 혼자 사시니까 이런 게 오히려 편하실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봤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밝게 웃고 있었어요. 그 웃음이 왠지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한다더니 나도 먹기 편하겠네. 아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며느리가 큰 쇼핑백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친정에 다녀올게요. 엄마가 오늘 집에 계신대요. 그래, 다녀와라.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고요해졌어요. 텅 빈 공간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저는 식탁에 앉아 참치캔 세트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6개의 작은 캔. 포장지에는 할인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서연이가 들고 간 큰 쇼핑백. 그 안에 한우 포장. 무게감이 달랐죠. 크기도 달랐고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친정을 더 챙기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저녁 6시쯤 배가 고파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를 꺼내려다 문득 식탁 위에 놓인 참치캔 세트가 눈에 들어왔어요. 손을 뻗어 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금속 표면, 작고 가벼운 무게, 참치캔이라 문득 남편이 살아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명절이면 친척들이 찾아왔죠. 남편은 늘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요. 백화점에서 산 한우, 과일 세트, 고급 한과. 그걸 나눠주며 흐뭇해하던 남편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우리를 찾아오던 사람들도 제법 괜찮은 선물을 들고 왔었죠. 설령 비싼 게 아니더라도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 손에 들린 건 참치캔이었습니다. 저는 캔을 도로 상자에 넣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자꾸만 오늘 일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이의 밝은 목소리. 요즘은 간단한 게 더 좋잖아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간단한 게 좋다고 했던 며느리는 친정엔 큰 쇼핑백을 들고 갔습니다. 그 안에 한우 포장이 눈에 선했어요. 혹시 나만 다르게 대하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그냥 친정이니까 더 신경 쓰는 거겠지. 이해할 수 있어. 하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했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겨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제 생각이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자리 잡았죠. 며느리는 정말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추석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명절 준비를 시작해야 할 시기였죠. 저는 전통시장에 나가 장을 봤습니다. 전 재료, 나물 다듬을 것들, 과일. 손이 많이 가는 일이었지만 혼자 하는 게 이제 익숙해졌어요. 장을 보고 돌아와 부엌에 짐을 내려놓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추석 당일에 오겠다는 전화였죠. 며느리 친정은 아침에 들렀다 오고 저희 집엔 저녁에 온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어요.
며느리 친정도 가봐야 하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부엌 창문을 열었습니다. 선선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아파트 단지가 보였죠. 저녁 무렵이라 사람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명절 준비를 하는 게 처음은 아니었어요. 남편이 떠난 뒤로 늘 그랬죠. 하지만 이번엔 왠지 더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명절 전날 밤 저는 부엌에서 밤늦게까지 음식을 준비했어요.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볶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죠. 손가락 끝이 기름에 대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 정성을 다하고 싶었어요. 추석 당일 아침 9시쯤 일어나 상차림을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싶었어요. 가족이 모이는 자리니까요. 전, 나물, 잡채, 갈비찜, 송편까지 식탁 가득 음식을 올려놓고 나니 시계는 벌써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화장을 진하게 하고 새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명절 아침에 친정에 다녀온 듯 보였죠. 손에는 작은 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명절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건성으로 느껴졌죠. 저는 들어오라며 거실로 안내했어요. 식탁에는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며느리가 식탁을 보더니 잠깐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곤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더군요. 음식이 많다고 한마디 던졌습니다. 그 말투가 묘했어요. 칭찬 같기도 했지만 왠지 비꼬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국그릇을 날랐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켰어요. 밥 먹으라고 불러야 겨우 식탁에 왔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수저 소리만 부엌에 울렸죠.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냐고, 병원은 다니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늙으면 여기저기 아픈 게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그래도 병원은 꼭 다녀야 한다고. 건물 관리하는 것도 힘들 텐데 나중을 위해 명예 같은 것도 정리할 생각은 없냐고. 순간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힐끗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그런 건 생각 안 해봤다고. 아직 정정한데 뭐하러 그런 걸 하냐고요. 며느리는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냥 나중을 대비해서 물어본 거라고. 요즘 세금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의도가 느껴졌어요. 제 건물이 궁금한 거였죠. 식사가 끝난 뒤 며느리는 부엌 설거지를 거들지 않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보고 있었죠.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따사로웠어요. 명절 오후의 고요한 풍경이었죠. 수도꼭지에서 물이 졸졸 흘렀습니다. 그릇을 씻는 제 손이 물에 젖었어요. 찬물이었지만 왠지 손끝이 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거실에서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였죠. 부엌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소리가 그대로 들려왔어요. 며느리는 친구인 듯한 상대에게 지금 시어머니 댁에 와 있다고 했습니다. 음식을 엄청 많이 해놓으셨다고 사진 찍어서 보내겠다고 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곤 친정 얘기를 했어요. 자기 친정은 호텔을 예약했다고. 아침에 다녀왔는데 완전 편하더라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어요. 시어머니는 참치캔 정도로만 했어.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하실 거야.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통화를 이어갔어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원래 검소하신 분이라고 하면 된다고. 건물 얘기는 슬쩍 꺼내봤는데 아직은 명예 정리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은데 뭐 시간 문제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그릇에서 물방울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똑똑 하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죠. 참치캔 정도로만 했다고. 그 정도만으로도 만족할 거라고. 며느리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릇을 씻기 시작했어요. 물소리가 며느리의 통화 소리를 덮어주길 바라면서요. 하지만 귀는 자꾸만 거실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며느리는 또 말했어요. 요즘 건강도 안 좋으신 것 같다고. 곧 병원 다니실 것 같으니 그때 슬쩍 얘기해 봐야겠다고. 명의를 자기들 쪽으로 돌리는 거라고요.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설거지는 끝났지만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물어가는 햇빛이 싱크대를 비췄어요. 거실로 나가자 며느리는 태연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다 했냐고 자기가 도와드릴 걸 그랬다고 말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 익숙하다고 대답했죠. 아들이 일어서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한다면서요. 저는 조심해서 가라고 했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혼자가 된 거실. 식탁 위엔 치우지 못한 그릇 몇 개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리다가 한 이름 앞에서 손가락을 멈췄죠. 변호사 정민호. 제가 건물 계약할 때 자주 만났던 변호사였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전화를 걸진 않았습니다. 너무 성급한 판단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저 이름만 보다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실 불을 켜지 않은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사흘 뒤 저는 건강검진 예약을 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받던 정기검진이었죠. 검진 당일 병원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대기실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옆에 앉은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혼자 왔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도 혼자 산다고 했죠. 그 할머니도 혼자 사신다고 했어요. 자식들은 다 바쁘다면서요. 그 할머니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자식들 얘기, 며느리 얘기, 혼자 사는 일상 얘기.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른 공경하는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기 며느리도 그렇다고요. 입으론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속으론 재산만 노리고 있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저번에 우연히 며느리가 통화하는 거 들었는데 친구한테 시어머니 건물꽃 자기들 찾으라고 하더랍니다. 기가 막히더라고 하셨죠.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물었어요. 할머니는 말씀하셨습니다. 뭐 어떻게 하냐고. 참고 사는 거라고. 자기 죽으면 어차피 다 자식들 거 될 텐데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문득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나도 저렇게 참고만 살아야 하나? 제 건물도 제 재산도 결국 며느리 손에 넘어가는 걸 그저 지켜봐야 하나? 검진 결과는 일주일 뒤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크게 이상은 없지만 몇 가지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어요.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랜만에 건물에 들렀습니다.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하나가 비어 있어서
그곳을 제 개인 공간으로 쓰고 있었거든요. 사무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책상 위엔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오랜만에 온 거였죠.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건물 등기부등본, 계약서, 각종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남편과 함께 처음 이 건물을 샀을 때의 계약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제 명의로 바꾼 등기부등본, 리모델링 공사 서류들, 세입자들과 맺은 임대 계약서들,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읽어낸 것들이었습니다. 제 인생이 담긴 서류들이었죠. 이걸 그냥 며느리에게 넘겨줄 순 없었습니다. 적어도 저를 우습게 여기고 참치캔 정도면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 며느리에게는요. 저는 서류들을 다시 서랍에 넣고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아까 봤던 변호사 이름을 다시 찾았어요. 정민우 변호사. 하지만 이번에도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지금은 지켜보는 게 먼저였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아야 했어요. 그리고 그때 가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68배 얼굴.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죠. 하지만 눈빛만은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 건물도 제 존엄도. 정밀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상 소견이 발견되어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큰 병은 아니었지만 나이를 생각하면 미리 치료하는 게 좋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죠. 입원 당일 저는 혼자 짐을 꾸렸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일주일간 입원한다고 하지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라고 말했죠. 아들은 알았다고 시간 나면 들르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병실은 4인실이었습니다. 창가 자리를 배정받았어요. 창밖으로 가을 하늘이 보였죠. 높고 맑았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이 하얗게 비어 있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오후 늦게 간병인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명절날 병원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분이었어요. 이번에도 제 간병을 맡으신다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눈매는 따뜻했습니다. 제 침대 옆 의자에 앉으시더니 어떻게 지내셨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저 그렇다고 나이 들면 이런 일도 있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물 한 잔을 따라주셨어요. 손이 부드러웠습니다. 입원 이틀째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어요. 회사 일찍 마치고 왔다면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죠. 손에는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 침대 옆에 서서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곧 퇴원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며느리는 안 왔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왔다고 했어요. 저는 그렇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아들은 30분쯤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옆 침대 환자분들은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찾아와 떠들썩했죠. 저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저녁 6시쯤 간병인 선생님이 식사를 가져다 주셨어요. 병원 식사는 싱거웠지만 건강을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 천천히 드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밥을 떴어요.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삼켰습니다.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가족분들은 자주 오시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바빠서 자주는 못 온다고, 며느리도 일이 있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침묵 속에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선생님이 설거지를 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혼자 산다고요.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다 멀리 떨어져 산다고 했어요. 명절에만 가끔 본다면서요. 저는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며 문득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하게 사는구나. 선생님이 말씀을 이어갔어요. 처음엔 외로웠다고 합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텔레비전 보고, 혼자 잠드는 게 힘들었다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익숙해지더랍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게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쓸쓸함과 동시에 담담함이 묻어 있었어요. 밤 9시쯤 선생님이 자리를 정리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편히 쉬시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부르라고요. 그리곤 병실을 나가셨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선가 기침 소리도 들렸죠.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심 속이라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짝이고 있었죠. 이번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간병인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어요. 평소보다 일찍 오신 거였죠.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집에서 죽을 끓여오셨다고요. 병원 음식이 싱거워서 입맛 없으실 것 같아서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 환자를 위해 집에서 음식을 해오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괜찮다고 그냥 병원 식사 먹겠다고 했지만 선생님은 이미 보온병 뚜껑을 열고 계셨어요.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호박죽이었어요. 구수한 냄새가 병실에 퍼졌죠. 선생님이 그릇에 죽을 담아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떴어요. 따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는 느낌이 부드러웠죠. 맛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맛있다고요. 선생님이 웃으셨어요. 그 웃음이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죽을 천천히 먹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누군가 저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준 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늘 제가 혼자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아들이 가끔 외식을 사주긴 했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받아본 적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천천히 드시라고,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다고요. 선생님이 손을 흔들며 말씀하셨어요. 별거 아니라고. 자기도 혼자 살아서 외로운 마음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선생님이 휴지를 건네주셨어요. 괜찮다고, 우셔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며느리한테 들은 말들, 혼자서 명절 음식 준비하던 일,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 밥 먹던 저녁들. 선생님은 아무 말 없이 제 곁에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등을 토닥여 주시며 그저 함께 있어 주셨어요. 한참이 지나서야 저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이 퉁퉁 부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물티슈를 건네주셨습니다. 얼굴을 닦으며 저는 선생님께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괜히 보기 민망한 모습을 보여드렸다고요. 선생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망할 게 뭐 있냐고. 사람이면 다 그렇다고 하셨어요. 그리곤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도 남편 떠나고 나서 한동안 그랬다고요. 혼자 있으면 자꾸 눈물이 났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견딜만해지더랍니다. 사람은 생각보다 강하다면서요. 저는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분의 눈빛에는 세월이 쌓인 단단함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덧붙이셨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 삶은 자기가 지켜야 한다고요. 아무도 대신 살아줄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지킨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생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이번 닷새째 며느리가 처음으로 병실에 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죠. 손에는 작은 과일 봉지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밝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어떻게 지내시냐고, 많이 편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이제 거의 다 나았다고 대답했어요. 며느리가 과일 봉지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사과 3개가 들어 있었어요. 병문안 치고는 소박했죠. 며느리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서서 얘기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못 온다고. 건강 잘 챙기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20분쯤 있다가 먼저 가봐야겠다며 일어났습니다. 볼 일이 있다면서요. 문이 닫히고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침대 옆 테이블에 놓인 사과 3개를 바라봤어요. 작고 빛깔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아마 마트 할인 코너에서 산 것 같았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분 다녀가셨냐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테이블 위 사과를 보시고는 잠시 침묵하셨어요. 그러곤 아무 말 없이 사과를 집어 씻으러 가셨습니다. 돌아와서 깎아주신 사과를 먹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가을 해는 짧았습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모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이 사모님 곁에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을 봤어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어도 괜찮다는 말.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말. 저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주일째 되던 날 퇴원 허가가 났습니다. 아침 일찍 짐을 쌌어요. 간병인 선생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짐이 많지 않아 금방 정리됐죠. 선생님이 병실 문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건강 잘 챙기시라고. 또 아프시면 안 된다고요. 저는 선생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다고, 선생님 덕분에 버텼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그 웃음이 따뜻했어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가을 풍경이 지나갔어요. 거리의 나무들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돌아온 집. 공기가 약간 답답했어요. 창문을 열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천천히 내리다가 변호사 정민호 이름 앞에서 멈췄어요. 이번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변호사가 받았어요.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상담하고 싶은 게 있다고. 건물 명의와 재산 정리에 관해서라고요. 변호사가 언제 만날지 물었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가 좋겠다고 대답했어요. 통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삶을 지키는 일. 다음 날 오후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이었죠. 정민호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커피를 권하며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물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건물 명의를 정리하고 싶다고, 재산 관리 방법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건물이 제 명의로만 되어 있는지, 상속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건물은 온전히 제 명의라고, 아직 상속에 대해선 별도로 정리한 게 없다고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이나 재산 신탁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요.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가 있다고, 며느리와 함께 산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며느리가 건물에 관심이 많다고,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정리하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이해했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곤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해 주었어요. 유언장 작성, 재산 일부를 사회단체에 기부하는 방법, 신탁 설정 등.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1시간가량 상담을 받고 일주일 뒤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요. 그때까지 생각을 정리해 보겠다고 했죠. 사무실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오후 5시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려고 부엌으로 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내일 저녁에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간다고요. 저는 알겠다고, 밥 준비해 놓겠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 저녁 저는 일찍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이고 생선을 구웠어요. 식탁을 정갈하게 차려놓고 기다렸죠.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며느리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굳어 있었죠. 저는 들어오라며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았지만 며느리는 서 있었어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음식이 입에 맞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시큰둥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병원 자주 다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기검진 받았다고, 이제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어요. 근데 병원비가 많이 나왔다면서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병원비는 제 카드로 결제했어요. 크게 부담되는 금액도 아니었죠. 아니, 별로 안 나왔는데. 왜 그러니?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며느리가 핸드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어머니 통장에서 큰 금액이 나갔던데요. 병원비 아니면 뭐에 쓰신 거예요? 저는 핸드폰 화면을 봤습니다. 제 통장 내역이었어요. 어떻게 며느리가 제 통장 내역을 알고 있는지 의아했죠. 화면에는 지난주에 나간 500만 원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건 변호사 상담 성금이었어요. 하지만 그걸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쓴 거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개인적으로요? 어머니, 요즘 혹시 이상한데 돈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이상한 데라니요. 아들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보이스피싱 사기 많잖아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럼 뭔데요? 왜 말씀 안 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변호사 상담 받은 걸 말하면 지금 당장 큰 오해가 생길 게 뻔했으니까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걱정하지 마. 며느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곤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봐요, 제 말이 맞죠? 요즘 어머니 이상하시다니까요.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이상하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요즘 기억력도 안 좋으시고 서연이가 걱정하는 거예요. 기억력이 안 좋다고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나 괜찮아. 너희가 왜 이러니?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번 주에 전화하셨을 때도 같은 말 2번 하셨잖아요. 그리고 약속 시간도 자꾸 까먹으시고. 저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런 적 없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죠.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어머니, 본인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나이 드시면 그럴 수 있어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단호해졌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큰 돈 쓰실 때 저희한테 먼저 상의하세요. 혹시 모르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돈을 쓰는데 왜 며느리한테 상의를 해야 한단 말인가요?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일찍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다시 혼자가 된 거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며느리가 제 통장 내역을 어떻게 알았는지, 왜 제가 이상하다고 말하는지 모든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뜸했어요. 평소엔 일주일에 1~2번은 전화했는데 이번엔 사흘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제가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주말에 밥 먹으러 오라고 했어요. 아들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이번 주는 바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가겠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틀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다음 날 건물 관리 일로 사무실에 갔습니다. 세입자 한 분이 계약 연장 얘기를 하러 오셨거든요. 계약서를 검토하고 서명을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으로 며느리가 직접 전화를 걸어온 거였죠. 받자마자 며느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또 돈 쓰셨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어요. 통장에서 또 큰 금액 나갔던데요. 이번엔 뭐에 쓰신 거예요? 그건 건물 관리비였습니다. 정기적으로 나가는 돈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관리비가 그렇게 많이 나가요? 어머니, 혹시 누가 어머니 돈 가로채는 거 아니에요? 며느리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의심하는 투로 말했어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 돈을 제가 쓰는데 왜 며느리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서연아, 이건 내 돈이야. 내가 알아서 쓸게. 어머니, 지금 정신이 온전하세요? 요즘 너무 이상하시다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하냐는 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멀쩡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어요. 며느리가 이상한 거였죠. 그날 밤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서연이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요즘 어머니 행동이 좀 이상하니까요. 저는 문자를 읽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이 받았어요. 도훈아, 나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 며느리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서연이 말로는 어머니가 요즘 자꾸 같은 말 반복하시고 약속도 까먹으신대요. 그런 적 없어. 나는 멀쩡해. 어머니가 모르실 수도 있어요.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병원이라니요. 저는 아프지 않았어요. 나는 안 갈 거야. 나는 괜찮아. 어머니, 너는 왜 며느리 말만 믿니? 나는 내 어머니야.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곤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서연이랑 어머니 사이에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들도 저를 믿지 않는다는 게 느껴졌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아들한테, 그리고 아마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표면적으론 저를 걱정하는 것처럼 행동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제가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텅 빈 집에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저녁 시간들,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단풍이 다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만 남은 가로수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건물 사무실에 갔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려고요. 책상에 앉아 등기부등본을 꺼내보는데 문득 눈물이 났어요. 이 건물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남편이 떠난 뒤로 혼자서 얼마나 힘들게 버텨왔는지. 그런데 지금 제 가족들은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을 믿고 저를 외면하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어요. 왜 며느리는 이러는 걸까요? 건물이 탐나서? 제 재산이 탐나서?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정말 그런 의도로 이러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저를 걱정해서 그러는 건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멀리하는 이유도 며느리가 저를 이상하다고 말하는 이유도 명확하게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늦은 밤 거리는 한산했어요. 가로등 불빛만 쓸쓸하게 인도를 비추고 있었죠.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운 집, 아무도 없는 거실,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외면했고 며느리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왜 그러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혼란스럽고 외롭고 서러울 뿐이었죠. 11월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어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었죠. 저는 혼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아들한테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통로를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며느리가 친구인 듯한 여자와 함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채소 코너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진열대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랬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시어머니가 요즘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자꾸 돈을 막 쓴다고요.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계속 큰 금액이 빠져나간다면서요. 친구가 뭔가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치매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중이라고. 계속 이상하시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후견인 선임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 작업 중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증거를 계속 만들고 있다고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나중에 법원에서 후견인 선임되면 재산 관리는 자기들이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감탄하는 듯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며느리가 웃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순진하시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뭔 짓 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고요. 덕분에 쉽게 가고 있다면서요. 저는 진열대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죠. 며느리는 또 말했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 건물 혼자 갖고 계실 이유가 없다고요. 자기들도 살아야 하는데 어차피 나중엔 자기들 거 될 거니까 미리 확보하는 게 낫다고 했습니다. 친구가 남편은 뭐라고 하냐고 물었어요.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편만 들려고 해서 자기가 계속 세뇌시키는 중이라고요. 요즘은 좀 나아졌다고, 이제 자기 말을 더 믿는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카트를 밀며 멀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소음들이 멀게만 느껴졌어요. 마트 안내 방송, 카트 소리, 사람들의 웅성거림. 모든 게 희미했습니다. 며느리가 일부러 그랬던 거였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주변에 퍼뜨리려고, 법적으로 후견인을 세워서 제 재산을 빼앗으려고, 모든 게 계획된 거였습니다. 저는 카트를 버려두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숨을 크게 들이쉬었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갔죠.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 무너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 힘조차 없었어요. 겨우 문을 열고 들어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지도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죠. 며느리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순진하다고 했죠. 자기가 뭔 짓 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신다고요. 어차피 나중엔 자기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보였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어떻게 함정에 빠뜨리는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이 어두워졌지만 불을 켤 생각도 나지 않았어요.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일주일 만에 연락이었죠. 저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화면에 아들 이름이 떠 있었어요. 신호음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 말을 믿고 있을 거예요. 저를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곧 문자가 왔어요. 이번 주말에 한번 뵐 수 있냐고 며느리랑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쳤습니다. 오라고요. 단 2글자. 더 이상 쓸 말이 없었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왔어요. 저는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거실에 앉아 기다렸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며느리는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아들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건강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을 거예요. 아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니까 외로우시냐고, 자기들이 자주 못 와서 죄송하다고 했어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짓말이 입에 붙은 사람처럼요. 저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화장을 짙게 한 얼굴, 밝게 웃고 있는 입술, 그 뒤에 숨겨진 탐욕과 계산이 보였어요. 저는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냐고요. 며느리의 표정이 잠깐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웃음을 지었어요. 무슨 말씀이냐고 되물었죠.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뭔 짓 당하는지 모르고 있다고 생각했냐고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어요. 아들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끊고 계속 말했습니다. 마트에서 들었다고요. 며느리가 친구랑 하던 얘기를요.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다고. 치매 걸린 것처럼 소문내고 법적으로 후견인 세워서 제 건물 빼앗으려고 했다고요.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하며 말을 더듬었죠.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 들었다고. 제가 순진하다고 했다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다고요. 며느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밝은 척을 하지 않았죠. 그리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뭘 할 건데요? 그 목소리에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들켰는데도 뻔뻔하다니.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그 건물 혼자 갖고 계실 거냐고요. 자기들도 살아야 하는데 남편의 어머니라면서요. 나중엔 어차피 자기들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솔직히 나이도 있으신데 건물 관리 제대로 하실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낫다고요. 저는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젊었을 땐 고생했다고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나이 든 사람이 건물을 혼자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 생긴다면서요. 자기들이 미리 정리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물었어요. 결혼할 때도 도움 안 줬다고요. 명절 때마다 자기들만 오라 한다고. 친정엔 한 번도 안 가봤으면서 이제 건물이라도 물려받아야 본전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있던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나가. 짧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봤어요.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아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결국 며느리를 따라 나갔죠. 문 앞에서 며느리가 돌아섰습니다. 후회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았어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문에 등을 기대고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며느리의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제가 자기들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했죠. 이제 건물이라도 물려받아야 본전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뭘 했던 걸까요? 아들을 키우고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에겐 저는 그저 건물을 가진 늙은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울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거였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게 이렇게 절망적인 거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지고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정말로 완전히 혼자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가 분명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모두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어요. 제 존엄을, 제 삶을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연락처에서 변호사 정민호를 찾았어요. 내일 당장 만나자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절망은 분노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행동이 될 거였어요.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어요. 차갑고 맑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어젯밤 보낸 문자 답장을 확인했어요. 변호사 정민호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알겠다고 답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68배 얼굴. 하룻밤 사이 더 늙은 것 같았죠. 하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후 1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강남으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빌딩들, 사람들, 광고판들, 모든 게 선명하게 보였어요. 2시 정각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안내해 주었어요. 변호사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손이 따뜻했죠.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깔끔한 테이블과 의자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빨리 진행하고 싶다고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난번 상담 때 얘기했던 내용들이었죠. 유언장, 재산 신탁, 기부 등의 옵션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건물의 상당 부분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살아있는 동안만 제 명의로 두고 사후엔 역시 복지재단으로 넘어가게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드님은 어떻게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한테는 남기지 않겠다고요. 대신 소에게 현금만 유산으로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도 있다고요. 법적으로 일정 부분은 상속인의 권리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제 뜻대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어요. 생전 증여 형식으로 복지재단의 건물 지분을 이전하는 방법. 신탁을 설정해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익권을 갖되 사후엔 재단으로 넘어가게 하는 방법. 유언 대신 사전 처분을 하는 방법. 저는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상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세금 문제, 법적 절차, 필요한 서류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시겠냐고요? 한번 진행하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하겠다고요. 일주일 안에 모든 서류를 준비해달라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알겠다고 했어요. 며칠 안에 필요한 서류 목록을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주말 오후라 쇼핑하러 나온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그 사이를 걸으며 문득 가벼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건물에 들렀습니다. 2층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책상에 앉아 서류들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제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윤정희, 단독명의, 이 건물의 주인.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가 내려다 보였어요. 1층 카페에선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제 건물에서, 제가 일궈낸 이 공간에서 며느리가 이걸 탐냈죠. 제가 죽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저를 무너뜨리려 했죠.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변호사한테서 서류 목록이 왔어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건물 관련 서류들, 복지재단도 알아봤습니다. 노인 복지와 독거노인 지원 사업을 하는 곳들을 찾았어요. 몇 군데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중 한 곳이 마음에 들었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무료 급식을 제공하고 말벗 서비스도 하는 재단이었죠. 제가 경험했던 그 외로움을 아는 곳이었습니다. 재단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담당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따뜻한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저는 제 뜻을 말했습니다. 건물을 기부하고 싶다고, 그 수익으로 외로운 어르신들을 돕는 데 쓰였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담당자가 깊이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 큰 기부는 많은 어르신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절차를 논의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변호사가 처리할 거라고 했어요. 재단 측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된다고 했죠. 카페를 나오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이라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기부계약서, 신탁계약서, 유언장,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서명했어요. 법무사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공증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이 있었거든요. 모든 절차가 법적으로 완벽하게 진행됐습니다. 건물의 60%를 복지재단에 즉시 이전했습니다. 나머지 40%는 제 명의로 두되 신탁을 설정했어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수익을 받지만 사후엔 역시 재단으로 넘어가게 했죠. 아들한테는 유류분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금액만 남겼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범위였어요.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건물은 이미 재단 소유이고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해도 소용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요. 제 재산을 제 뜻대로 정리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며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가족분들한테 알리실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했어요. 때가 되면 알려주겠다고 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공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누구의 탐욕에도 휘둘리지 않는, 소파에 앉아 차를 한 잔 끓였습니다. 따뜻한 김이 피어올랐어요. 천천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였습니다. 며느리한테 알려줄 차례였죠. 제가 무엇을 했는지, 그녀의 계획이 모두 물거품이 됐다는 걸. 하지만 성급하게 하지 않을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했으니까요. 가장 효과적인 순간에 가장 확실하게. 저는 달력을 봤습니다. 12월 중순이었어요.
곧 연말이 다가오고 있었죠. 명절은 아니지만 가족이 모이는 시기였습니다. 연말 모임, 송년회. 그런 자리가 적당할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들 번호를 찾았어요. 한 달 가까이 연락하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12월 20일 일요일에 집에 오라고.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오라고 덧붙였어요. 보내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문자가 전송됐어요. 답장은 1시간 뒤에 왔습니다. 아들이었죠. 알겠다고, 그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운 미소였어요.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12월 20일. 그날 모든 걸 밝힐 겁니다. 며느리가 제게 한 짓들, 그리고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며느리는 충격을 받겠죠. 자기 계획이 완전히 틀어졌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겨울 해는 빨리 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제 길을 스스로 밝히고 있었어요. 남은 2주일. 저는 차분히 준비할 겁니다. 그날을 위해. 드디어 12월 20일 일요일이 왔습니다. 아침부터 맑은 날씨였어요. 겨울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거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식탁을 닦았습니다. 특별히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차만 끓일 준비를 해놓았죠. 오늘은 식사 자리가 아니었으니까요. 식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두툼한 봉투였어요. 안에는 건물 기부 완료 서류, 신탁 설정 서류, 새로운 등기부등본이 들어 있었죠. 오후 2시 약속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기다렸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분침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죠. 2시 5분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아들은 어색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주변을 둘러보더니 음식이 없다는 걸 눈치챈 듯 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라고 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 맞은편 소파에 앉았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얘기가 있으시냐고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중요한 얘기라고. 둘 다 잘 들어야 한다고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듣고 있다고요. 하지만 그 웃음이 곧 사라질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앞 테이블에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냐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열어보라고요. 아들이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꺼내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서류를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첫 장, 둘째 장, 셋째 장. 페이지를 넘기는 손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물을 기부했다고요. 복지재단에요. 이미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고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건물의 60%는 이미 재단 명의로 넘어갔다고요. 나머지 40%도 신탁 설정이 돼서 제가 죽으면 재단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한 장 한 장.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일어섰습니다.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왜 상의도 없이 이런 걸 하셨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건물이라고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며느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들 거라고 했어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류분은 남겨뒀다고 했어요. 법이 정한 최소한의 금액은요. 하지만 건물은 이미 제 소유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럴 수가 없다고, 이건 말도 안 된다고요. 저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말이 된다고요. 이미 다 끝났다고. 변호사도 법무사도 재단도 모두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어져 있었어요. 왜 이러시냐고, 왜 자기한테 이런 걸 하시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한 짓을 아냐고요. 저를 어떻게 이용하려 했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다고요.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소문내고 법적으로 후견인 세워서 건물 빼앗으려 했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마트에서 다 들었다고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하던 말을요. 시어머니가 순진하다고 뭔 짓 당하는지도 모른다고 했던 말을요. 며느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오해라고, 그냥 한 말이라고요. 저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오해가 아니라고 했어요. 제 통장을 몰래 확인하고 제가 이상하다고 주변에 소문내고 아들까지 세뇌시킨 거라고 말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가 다시 앉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물었어요.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가족이 저를 이용하려고만 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요. 아들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이미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심 어린 눈물이 아니라는 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달라고요. 철회할 수 있지 않냐고요.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안 된다고요. 이미 법적으로 완료됐다고. 되돌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곤 본색을 드러냈어요. 결국 이기적인 거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식도 생각 안 하고 남한테 다 퍼주는 거라고요.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기적이라고요? 제 건물을 제 뜻대로 하는 게 이기적이냐고 되물었어요. 며느리야말로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시어머니 건물을 탐내고 죽기를 기다린 게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 다시 오지 말라고요. 며느리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하고 불렀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너도 며느리 편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보다 며느리 말을 믿었다고요. 그러니 이제 며느리랑 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혼자 잘 살겠다고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했어요. 후회하실 거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시원하다고 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갔어요. 문이 쿵 하고 닫혔습니다. 저는 소파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끝났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기울고 있었어요.
오후 햇살이 거실을 비추고 있었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가 해냈어요. 제 존엄을 지켰습니다. 제 재산을 저를 탐낸 사람들 손에 넘어가지 않게 했어요. 식탁 위에 놓인 참치캔 세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명절 때 며느리가 가져왔던 그것. 아직도 거기 있었어요. 저는 일어나 참치캔을 집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손에 쥐어봤어요. 가볍고 차가웠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쓰레기통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참치캔들을 하나씩 버렸어요. 통 안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지막 캔을 버리고 쓰레기통 뚜껑을 닫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어요. 거실로 돌아와 창가에 섰습니다. 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오후의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홀가분했습니다. 정말로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었어요. 입원했을 때 저를 돌봐주셨던 그분.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안부를 물으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 지낸다고요. 오늘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기쁜 듯한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건물을 복지재단에 기부했다고요.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해 쓰이게 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감탄하셨습니다. 훌륭한 일이라고 많은 분들이 도움 받으실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이라고요. 선생님이 혼자서도 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용기를 냈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완전히 기울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겨울 저녁의 아름다운 노을이었죠.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어요. 제 삶의 새로운 시작.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의 탐욕에도 휘둘리지 않는 살. 저는 제 길을 걷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연말이 다가왔어요. 거리에는 새해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송년회를 하고 새해 계획을 세웠죠. 저는 혼자 조용히 지냈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했죠.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으니까요. 이틀 뒤 또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엔 며느리였어요. 사과하고 싶다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달라고요. 저는 그 문자도 지웠습니다. 읽고 지웠어요. 답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집 앞에 택배가 왔습니다. 아들이 보낸 거였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과일 세트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들의 필체였어요. 죄송하다고 어머니 말씀을 진작 믿었어야 했다고 썼더군요. 며느리가 잘못했다는 것도 이제 안다고. 다시 가족이 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답장은 쓰지 않았습니다. 과일은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먹기는 먹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았어요. 12월 30일 대망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깔끔한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한 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오전 10시 복지재단 사무실로 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건물 1층에 복지급식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재단에서 준비한 공간이었어요. 제 건물 1층 빈 점포를 개조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께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만들었죠. 이름은 온정밥상이었습니다. 오전 11시 개소식이 시작됐습니다. 재단 이사장님, 직원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 몇 분이 오셨어요. 소박한 자리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인사말을 했습니다. 윤정희님의 큰 기부 덕분에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도움을 받으실 거라고 했어요. 저는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어르신들이 하나둘 오셨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이었어요. 저처럼 외로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들, 자원봉사자들이 따뜻한 식사를 내왔습니다. 된장찌개, 반찬들, 밥.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 끼였어요. 어르신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만났던 그 할머니였어요. 며느리 얘기를 하셨던 분. 할머니가 저를 알아보셨습니다. 어머 하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셨어요.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다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건물이 제 거였다고요. 이제는 재단 거지만요. 할머니가 놀라셨습니다. 그러곤 깊이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곳이 생겨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면서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외롭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할머니가 물으셨습니다. 며느리분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번에 건물 얘기하시던.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인연을 끊었다고요. 더 이상 안 본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잠시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잘하셨다고요. 가족이라고 다 가족이 아니라면서요. 진심이 없으면 남만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점심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러 어르신들과 한 테이블에 앉아 밥을 먹었어요. 누군가 옛날 얘기를 꺼냈고 다들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식당에 퍼졌죠.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제가 일궈낸 이 공간이 이제 누군가의 위로가 되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뒤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나가는 걸 기다렸던 모양이에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죠. 아들이 말했습니다. 얘기 좀 하자고요. 제발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은 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어요. 정말 죄송하다고요. 잘못했다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욕심이 과했다고요. 건물을 탐낸 자신이 부끄럽다고. 이제 달라지겠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을 믿지 않은 게 잘못이었다고요. 며느리 편만 든 게 후회된다고. 다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한참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심이냐고 물었어요. 정말 뉘우치는 거냐고요. 아니면 건물이 재단으로 넘어간 걸 받아들이기 싫어서 혹시 되돌릴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온 거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만약 건물이 아직 제 소유였다면 지금처럼 찾아왔을 거냐고요. 탐낼 게 없으니까 이제야 사과하러 온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다고 말했어요. 이미 끝났다고요. 제 마음도 우리 관계도요. 아들이 애원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많이 줬다고요. 며느리가 저를 이용할 때, 아들이 며느리 편만 들 때, 그때마다 참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사세요. 저는 제 길을 갈 겁니다. 이제 서로 남이라고 생각하죠. 현관문을 닫으려는데 아들이 문을 붙잡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제 어머니라고 했어요. 혈육이라고요.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혈육이라고 해서 다 가족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진심이 없으면 남만 못하다고. 오늘 온정밥상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두 사람이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 너머로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우는 소리, 아들이 달래는 소리. 하지만 저는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두 사람이 가고 없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를 끓여 마셨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혼자 저녁을 준비했어요. 간단한 식사였지만 정성껏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소중했으니까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싱크대에 물이 졸졸 흘렀어요.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간병인 선생님이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새해 인사를 하셨어요. 내일이 새해라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잘 지내시냐고요. 저는 대답했어요. 잘 지낸다고. 오늘 온정밥상 개소식에 다녀왔다고. 많은 어르신들이 행복해 하시더라고 말했어요. 선생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고요. 저는 선생님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다고요. 통화를 마치고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밤이었지만 별은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저는 이 순간이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떠나갔어요. 제 삶에서 멀어졌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제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제 마음을 지켰으니까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아무에게도 기대지 않고 아무의 탐욕에도 휘둘리지 않는 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보신각 타종 행사가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새해를 기다리고 있었죠. 1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저도 함께 숫자를 세웠어요. 마음속으로요. 3, 2, 1. 종이 울렸습니다. 새해가 밝았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윤정이. 스스로에게 건네는 인사였습니다. 창밖에서 불꽃놀이가 터졌어요. 화려한 빛이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삶. 저는 제 길을 걸어갈 겁니다. 당당하게, 떳떳하게.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이야기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